안녕하세요. 인성과 삶 10장 숨과 쉼이 있는 생활 1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1. 숨과 쉼의 의미 2. 내 마음 들여다보기입니다. 1. 숨과 쉼의 의미 기식의 숨과 휴식의 쉼 숨은 사람이나 동물이 코 또는 입으로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기운 또는 그렇게 하는 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호흡이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숨은 우리의 마음 상태와도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감정의 상태가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흥분하거나 기쁠 때도 우리의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쉼은 하던 일을 그만둠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휴식이라는 말과 같죠. 그래서 잠시의 휴식이라는 쉼이 없다면 영원한 휴식으로 변모할 수도 있다. 그만큼 시기적절한 쉼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때에 휴식을 꼭 취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숨과 쉼이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 숨과 쉼이 있는 곳에 생명과 휴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숨을 기식이라고 하고 쉼을 휴식이라고도 합니다. 기식은 숨을 쉼 또는 그런 기운이라고 정의되지만 휴식은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쉼이라는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과 쉼의 조화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에 종속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만을 추구하는 그런 생활, 종속된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일에 종속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휴식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게 되고 인간다움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이제 쉼이 너무 지나치게 된다면 휴식과 레저를 즐기려는 현대인의 욕구가 있죠. 그것만 쫓게 되면 역시 사회를 병들게 하고 인간다움을 또 잃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일에만 종속되어서도 안 되고 또 쉼에만 너무 치우쳐서 과도하게 치우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과 쉼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성실한 노동과 참된 쉼을 누릴 줄 아는 문화가 어때요? 올바른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데 내가 치우쳐져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일은 하지 않고 우리 대학생들한테 적용한다면 공부는 하지 않고 너무 쉼에만 빠져 있는 것은 아니지 내 인생이 내 삶이 지금 일과 쉼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최근에 작년의 기사인데요. 워커홀릭보다 워라밸이 대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 우선이 처음으로 1위서 밀렸다 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워커홀릭이라는 것은 일에만 빠져있는 중독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워라밸이 대세다. 워라밸이라는 것은 뭐래요? 워크-라이프 밸런스라고 해서 일과 삶의 그 생활의 밸런스, 그 조화를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일만을 우선시하는 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죠. 워라밸이라는 게. 그래서 가정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로 변하면서 과거에는 눈치 보면서 쓰지 못했던 육아휴직도 크게 쓰는 게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 일 가정 양립지표에 따르면은 통계청이 발표한 일주일 동안 일한 적이 있는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일과 가정생활을 비슷하게 여긴다는 응답이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을 가장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일보다는 일과 가정을 동시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일과
그 휴식, 그 쉼의 조화를 잘 추구한 것이겠죠. 그래서 일만이 중심이 된 문화는 어떻게 된대요? 생명 자체도 파괴합니다. 이런 병적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쉼이라는 인식의 개념을 되찾아 올바르게 정립해야 하고, 지금 앞서 보신 기사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지금 그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인식의 변화가 오고 있다. 좋은 방향으로, 지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만 추구하는 것은 사실은 병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파괴하는 그런 병적 현상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과 쉼의 조화가 중요한데, 그 조화의 균형이 깨져버렸다면 그거는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에도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숨과 쉼 있는 생활을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라고 해서 내 마음 들여다보기, 이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아란 무엇인가 한번 보면은, 자아라는 것은 일단은 뭐 간단하게 말해서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 나를 나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이성의 발달에 따라 변화를 겪으면서 분리된 나에서 이제 통합적인 나로 확장되면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라는 정신분석가가 이제 자아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정신 구조는 뭐가 돼요? 뭘로 이루어져 있나요? 성본능의 에너지인 리비도, 성본능이 리비도죠. 리비도의 공급이나 충족을 통해서 실현된다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보았습니다. 기본적인 골자는 인간은 성본능의 에너지인 리비도에 의해서 움직인다. 인간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의식, 무의식, 전의식을 가로지르는 구성 요소인 원본능, 이드, 자아, 에고, 초자, 슈퍼에고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중요해요. 세 가지. 원본능, 자아, 초자가 존재한다. 이게 무엇인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뒷부분에서 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정신을 빙산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물 표면에 떠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물 표면에 보이는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에 해당하고 이게 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그 파도 아래, 표면 아래에 잠겨 있는 부분은, 아예 잠겨 있는 부분은 여기 밑에 보면은 무의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그 물에 잠겼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물 표면에 있는 그 부분을 전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에도 나오겠지만, 이렇게 물 표면이 있으면 물 표면에 이게 위에 보이는 부분, 이게 의식이고, 여기 그 보였다 안 보였다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전의식이고, 이 물 표면 밑에 거대하게 감춰져 있는 이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이 무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 표면 밑에 있는 이 무의식의 세계, 이 무의식은 모든 정신 과정의 기원이며 인간을 지배하는 주된 의식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사실은 이 의식 아래에 있는 무의식에 의해서, 인간을 지배하는데, 인간이 무의식이기 때문에 느낄 수는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프로이트의 성격 구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이 물표면이 있으면 이 물표면에 일단 드러나는, 물표면에 한 이 부분까지도 얘기를 했네요. 이 물표면에 드러나는 부분이 이제 자아라는 것입니다. 자아라는 것은 현실의 원칙에 지배받는 나에 맞는 사고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따졌을 때는 이 물표면이 의식, 물표면 위쪽이 의식, 물표면 접해 있는 부분이 전의식,
물표면 아래가 무의식이죠. 그래서 이 성격 구조의 이 모형은 보시면 자아가 있고 그 다음에 본능, 이드, 원본능이라고 앞에서 얘기했죠. 같은 말입니다. 쾌락의 원칙, 유아적인 사고를 나고는 이드. 그 다음에 이제 초자라는 것은 이렇게 걸쳐 있죠. 쭉 걸쳐 있는 부분인데 슈퍼에고는 도덕적 규범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원본능을 한번 보실게요. 원본능이라는 것은 본능적인 욕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가치 판단을 내포하지 않는 중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치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본능. 그래서 원시적 에너지의 저장 체계로 한 개인의 가능성이 저장되어 있는 보고다. 해서 본능적인 욕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아라는 겁니다. 자아라는 것은 현실 원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선악의 감정에 대한 결과는 보상과 처벌을 통해서 형성이 된 것입니다. 선악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현실 원칙에 의해서 보상과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상, 소원, 상상으로부터 현실을 구분하고 논리적 사고로 현실 세계의 생활에 현실 생활에서 생활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자아는 한 인간에게 성격의 집행자 또는 경영자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보실게요. 세 번째는 뭐예요? 초자, 슈퍼에고입니다. 양심, 사회의 도덕과 윤리 규범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교육이나 사회화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와 도덕을 내면화하여서 내적 가치를 발달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는 양심과 해야만 한다는 자아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양심, 사회의 도덕과 윤리 규범 이런 것을 이제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해야만 한다. 아니면 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초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 자아, 초자의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보면 본능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저것을 갖고 싶다. 저 물건 갖고 싶다. 라는 본능이 나오면 선악의 가치 판단이 없는 상태의 본능인 거죠. 그런데 초자는 이제 양심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댔죠. 사회 규범. 훔치는 것은 나빠라는 그런 사회적 규범, 양심의 그런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초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가 내린 그 현실적인 방법은 뭐였어요? 자아에서는 가질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현실과 타협하는 방안을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한 인간 안에서의 그 본능 그리고 나의 양심적인 부분의 초자아가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원리에 따라 이상적이고 완전한 가치를 지향하는 뭐예요? 초자라고 그랬죠. 초자는 원본능에서 분화되어 나와 원본능을 사회화시킨 것으로 우리가 가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원본능의 충동이 표현될 때마다 이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누구가 초자아가 죄의식을 일깨워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모든 면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잘 자신의 그 초자의 그 양심의 가책을 잘 이끌어내서 판단을 하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만큼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아 실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자아 실현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내 마음속에 있는 자아 실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아 실현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잠재적 가능성을 창조적으로 발휘하고 실현하여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접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능력이나 그런 창조적인 그런 것들을 발휘해서 현실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가 몇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래 단계의 욕구를 충족시키게 되면 점차 상위 단계의 욕구를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단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밑에 있는 것이 이제 가장 하위 욕구고, 이 하위 욕구가 하나씩 충족이 되면 점점 더 그 상위 욕구로 욕구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이제 하위 욕구는 뭐예요? 생리적인 욕구죠. 생리적인 욕구라고 해서 여기 보면 의식주, 공기, 성욕 이런 것이 이제 생리적인 욕구에 해당됩니다. 이런 욕구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욕구고, 이것이 충족이 되면 그 다음 욕구가 또 생기는 거예요. 다른 안전하고 싶다는 욕구. 그래서 안전에 대한 욕구는 말 그대로 안전, 위험 예방, 건강 또는 전쟁으로부터의 보호를 받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납니다. 요게 또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욕구가 생긴대요? 네, 사회적인 욕구가 생기죠. 잘 안 보이네요. 여기 있네.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사회적인 욕구가 생기는데, 사회적 욕구는 뭐예요? 소속감, 애정, 가족, 지위에 대한 욕구가 됩니다. 그럼 이게 또 충족이 되면 뭘로 된대요? 존경의 욕구로 진행이 됩니다. 존경의 욕구는 명예, 존경, 성취를 이루고 싶다는 욕구로 진행이 되고, 제일 마지막에 발현되는 욕구가 뭐래요?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자아실현의 욕구는 앞에서 봤듯이 스스로 의식하는 자아의 성장, 스스로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창의성 같은 것이 현실화 발현시키고 싶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아실현입니다. 그래서 자아실현 욕구라는 것은 사실은 가장 상위의 욕구에 해당하고, 다른 욕구가 다 충족이 됐을 때 생기는 욕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실현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성을 한번 볼게요. 자기 자신의 내면의 것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의 특성, 행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이 행동을 통해서 한번 배울 것은 한번 배울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는 현실을 효율적으로 지각하고 불확실성을 인내했다. 그 다음에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사고와 행동이 자발적이었고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어때요? 문제중심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가지가 있는데, 5번째는 창의적이었고 유머 감각이 있었다. 그 다음에 6번째, 문화에 의한 길들이기에 저항적이었다. 그 다음에 7번째, 인류 복지에 전체 복지에 관심이 있었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통찰할 수 있었다. 8번째, 삶에서 접하는 기본적인 경험에 깊이 감사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9번째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너무 욕심내기보다는 작은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자아실현에 도움이 됐고 자아실현을 잘 했던 성공한 사람들의 특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신들을 한번 살펴보고 깊이 느낄 필요가 있겠죠. 우리도 작은 기본적인 경험에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인류 전체 복지에 관심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또는 삶이 나태해질 때 가끔씩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어때요? 진정한 자신의 내면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연민의 삶에서 벗어나 용기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또는 나태해졌을 때 주변에서 더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의 진정한 내면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와 지혜를 가진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 그런데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걱정을 가장 많이 하죠. 왜 걱정을 하는 것일까? 사실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의 축복을 깨달을 때 자신의 삶에 대한 진정한 의미도 인식하게 됩니다. 사실은 나보다 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기쁜 것이었는지 그런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들을 항상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신이 한 생각 중에서 사실은 진짜 필요한 생각은 몇 퍼센트래요? 10% 정도고 나머지 90% 중에서는 90% 중에 필요할 수 있는 생각으로 필요한 생각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느냐가 성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나머지 90%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나머지 생각들 중에서 그 90%의 그 쓸데없는 생각들 중에서 이걸 얼마나 생산적인 필요한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그런 관건이 된다. 성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파레토의 법칙은 20대 80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경제 용어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의 그 백화점 고객이 그 전체 매출의 80%를 담당한다고 있다는 것도 매출의 80%에 해당하는 쇼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핵심적인 소수가 사실은 다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칙도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에 비해서 롱테일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는데 롱테일의 법칙은 파레토의 법칙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다수가 핵심적인 소수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창출하는 광고 수익의 대부분은 소수의 대기업이 아닌 다수의 소규모 업체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롱테일, 길게 감추어진 이 꼬리 부분,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수가 아닌 이거는 이제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더 큰 가치를 핵심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두 가지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어떤 태도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한 관점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레토의 법칙 그리고 롱테일의 법칙처럼 우리가 이제 그 소수에 해당한다면 우리가 소수가 되어서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그 다수에 해당되지만 그 다수가 더 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글에서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광고 수익의 대부분은 대기업이 아니라 수많은 다수의 소규모 업체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부분이지만 소규모로서 활동을 한다고 해도 그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때요?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주도적인 내가 제 인생의 주인공은 결국 주인은 누굽니까? 주인은 나 자신이죠. 주인이 나 자신인데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대로 따라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태도로 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숨과 쉼이 조화가 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교시에서는 숨과 쉼이 있는 생활의 연장선상의 이야기인데 건강한 생활이 무엇인지 또는 또한 그리고 우리 여가를 어떻게 즐기는 것이
쉼에 해당하는 여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